안녕하세요. 크레타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려고 했던 처음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독일로 돌아와서 다시 2편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바다, 가을의 따사로움, 빛에 씻긴 섬, 영원한 낮인 그리스 위에 투명한 베일로 내리는 상쾌한 비. 나는 생각했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여자, 과일, 이상이, 세상의 기쁨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따사로운 가을날 낯익은 섬의 이름을 외며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쉬 천국에다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것이어서 나는 좋아한다. 그곳만큼 쉽게 사람의 마음을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옮겨가게 하는 곳은 없으리라. 꿈과 현실의 구획은 사라지고 아무리 낡은 배의 마스터에서도 가지가 벗고 과물이 익는다. 그런 현상이 그리스에서는 필요가 기적의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정오 가까이 되어 비가 멎었다. 태양은 구름을 가르고 그 따사로운 얼굴을 내밀어 그 빗살로 사랑하는 바다와 대지를 씻고 닦고 어루만졌다. 나는 뱃머리에 서서 시야에 드러난 기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버려두었다. 배 위에서는 탐욕스럽게 굴리는 교활한 악마의 눈망울, 행상이 파는 허접쓰레기, 물건 같은 대가리를 한 그리스인들이 밀고 당기며 가득 타고 있었다. 이들이 다투는 소리는 흡사, 조율이 안 된 피아노, 정직하지만 심술궂은 여자들의 바가지 같았다. 성질대로 한다면 두 손으로 배를 붙잡고 바닷물에 꽂아 넣어 술렁술렁 흔들어 복작거리는 상것들, 인간, 쥐, 벌레를 깡그리 씻어내고는 깨끗이 씻긴 모습으로 다시 건져 올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따금씩 나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곤 했다. 형이상학적인 삼담론법의 결론만큼이나 차가운 불교도의 자비심 같은 것이었다. 인간만을 위한 자비심이 아니라 싸우고 울고 소리치고 바라면서도 만사무상의 헛개비임을 알지 못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이 있었다. 그리스인에 대한 자비며 갈탄강에 대한 자비며 부처에 대한 미완성 원고와 무엇보다도 찰나의 순수한 대기를 더럽힐 빛과 형상의 덧없는 상에 대한 자비였다. 나는 조르바의 찌들고 주름진 얼굴을 보았다. 그는 뱃머리에 감긴 밧줄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레몬 한 알의 향내를 맡으며 그 큰 귀로 왕가 베니젤로스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승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듣다 말고 고개를 내저으며 침을 탁 뱉었다. 시덥잖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가 빈정거렸다. 자식들, 창피한 줄도 모르는 모양이야. 시덥잖은 소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조르바? 무슨 뜻이냐 하니 임금이니 민주주의니 국민투표니 국회의원이니 해봐야 다 그게 그거니까 하는 소리요. 조르바는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덥잖은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확실히 그에게 있어서 전신기술, 증기선, 엔진, 당대의 도덕과 종교는 녹슨 고물총과 다름없었다.
그의 정신은 세상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해안선이 덜쭉날쭉 춤을 춰대면서 마스트 위의 로프가 삐걱거리자 타고 있는 여자들의 얼굴은 레몬보다 더 샛노래졌다. 그들은 이미 무기, 즉 화장, 보디스, 헤어핀, 빗을 버린 지 오래였다. 입술은 파리하고 손톱은 퍼렇게 멍들고 있었다. 늙은 수다장이들은 비로소 치장한 장신구, 리본, 가짜 눈썹, 얼굴에다 찍어 붙인 점, 브래지어를 모조리 포기한 셈이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토하기 직전인 그들의 모습에서 역겨움과 함께 연민을 느끼기는 어렵지 않았다. 조르바의 얼굴도 노래지고 있었다. 빛나던 눈빛도 허리멍덩해졌다. 그의 눈빛이 다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그는 배를 따라오며 물 위로 떠오르는 돌고래 2마리를 가리켰다. 돌고래요! 그가 기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제서야 그의 왼손 집게 손가락이 반 이상 잘려나간 걸 알았다. 나는 그쪽으로 갔지만 속이 역겨웠다. 손가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르바? 내가 소리쳤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돌고래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내가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기계 만지다 잘렸소? 그의 기분을 모른 채 하며 내가 물었다. 뭘 안다고 기계 어쩌고 하시오? 내 손으로 잘랐소. 당신 손으로? 왜요? 당신은 모를 거외다, 두목. 그가 어깨를 들었다 놓으며 말했다. 안 해본 짓이 없다고 했지요. 한때 도자기를 만들었지요. 그 노름에 미쳤더랬어요. 흙덩이를 가지고 만들고 싶은 건 아무거나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오? 푸르르 농로를 돌리며 진흙덩이가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흡사 당신의 이런 말을 알아들은 듯이 말입니다. 항아리를 만들어야지. 접시를 만들어야지. 아니, 램프를 만들까? 귀신도 모를 물건을 만들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모름지기 이런 게 아닐까요? 자유 말이요. 그는 바다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는 더 이상 레몬을 깨물고 있지 않았다. 눈빛이 다시 빛나게 된 것이었다. 그랬어요? 내가 물었다. 손가락이 어떻게 되었냐니까? 참, 그게 농로 돌리는데 자꾸 걸리적거리더란 말입니다. 이에 끼어들어 글쎄 내가 만들려던 걸 뭉겨놓지 뭡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손도끼를 들어 아프지 않던가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쓰러진 나무 그러투기는 아니요. 나도 사람입니다. 물론 아팠지요. 하지만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며 신경을 돋구었어요. 그래서 잘라버렸지요. 해가 빠지면서 바다는 조용해졌다. 구름도 사라졌다. 밤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바다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후회했다. 얼마나 사랑하면 손도끼를 들어 내려치고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내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건 좀 심한데요, 조르바.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성인 전집 금욕주의자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여자를 보고 유교의 갈등이 견디기 어렵자 이 양반은 도끼를 들어. 참 병신 같은 친구도 다 있네. 조르바는 나의 다음 말을 짐작하고 소리쳤다. 그걸 자르다니. 그럼 병신은 지옥에나 가야지. 그거 참 순진하고도 깜깜한 친굴세. 그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우겼다. 아주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지. 뭐 하는데?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조르바가 곁눈질을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답답한 양반아, 그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걸 왜 모르셔? 그는 고개를 들어 내세의 삶, 천국, 여자, 성직자 따위의 생각이 복잡하게 오고 가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심정을 별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커다란 잿빛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병신은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는 내 선실로 돌아가 누워 책을 펼쳐 들었다. 부처 생각이 여전히 내 머리에 남아 있었다. 나는 몇 년 동안 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었던 부처와 목자와 대화를 읽었다. 목자. 내 식사는 준비되었고 암양의 젖도 짜두었습니다. 내 집 대문은 잠겨 있고 불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부처. 내겐 더 이상 음식이나 젖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내 처소이며 불 또한 꺼졌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목자. 내겐 황소가 있습니다. 내겐 암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목초지도 있고 내 암소를 모두 거느릴 종우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부처. 내겐 항소도 암소도 목초지도 없습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목자. 내겐 말 잘 듣고 부지런한 양치기 여자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였습니다. 밤에 그녀를 희롱하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부처. 내겐 자유롭고 착한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영혼을 길들여 왔고 나와 희롱하는 것도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비를 내려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목소리는 잠들 때까지 내 귀를 울렸다. 바람이 다시 일어났고 파도는 두꺼운 선창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비몽사몽간의 한 자락 연기처럼 떠 있었다. 폭풍이 일면서 목초지와 암소와 종우와 황소는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바람이 지붕을 걷고 불을 껐으며 여자는 울부짖다 진흙탕 위에 쓰러졌다. 목자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게 그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목자는 울부짖고 있었고 나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물고기처럼 깊은 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내가 일어난 아침, 배 오른편에는 자랑스러운 섬이 도롤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창백한 핑크빛 산들은 가을의 태양 아래서 안개 속으로 미소를 보내왔다. 배 옆으로 남빛 바다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다. 갈색 담요를 뒤집어 쓴 조르바는 열심히 크레타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재빨리 산에서 평야로 내려오더니 해안을 따라 흡사 그 해변과 물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다시 그곳을 뒤들 수 있어서 기쁘다는 듯이 사사치 더듬어 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다. 조르바, 크레타가 초행이 아닌 모양이군요. 꼭 옛 친구 보듯 하고 있잖아요. 조르바는 귀찮다는 듯이 하품을 했다.
나는 조르바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웃었다.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요, 조르바. 꼭 그렇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두모. 그가 대답했다. 힘이 들 뿐이지. 힘이 들다니? 왜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다시 해변을 천천히 더듬었다. 가판 위에서 잔탓으로 잿빛 고수머리는 이슬로 반짝이고 있었다. 떠오르는 햇빛이 똑바로 그의 볼이며 턱 그리고 목에 패인 주름을 비추었다. 이었고 그가 입술을 움직였다. 입술은 염소입처럼 두껍고 약간 처져 있었다. 아침이면 나는 입을 연다는 게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두목. 그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고 둥글고 조그만 두 눈은 다시 크레타 섬에 가 있었다. 종이 울려 아침 식사 시간을 알렸다. 푸르댕댕하고 누룩했던 얼굴들이 선실에서 몰려나오기 시작했다. 말았던 머리를 지저분하게 늘어뜨린 여자들이 비틀거리며 식탁 사이로 지나갔다. 여자들 몸에서 개워낸 오물과 어둑걸리는 냄새가 났고 눈은 겁에 질려 흐릿하고 멍청해 보였다. 내 앞에 앉은 조르바는 동양인 특유의 식도락과 같은 얼굴로 커피 냄새를 정성스럽게 맡았다. 그는 빵 위에다 버터와 꿀을 발라 먹었다. 얼굴은 화색이 돌면서 더욱 침착해졌고 입술에서는 시간이 감에 따라 부드러워졌다. 나는 천천히 졸음을 들고 다시 아침을 맞는 그를 은밀하게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시간과 더불어 광채를 더해갔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맛있게 빨고는 털 두성이 콧구멍으로 파란 연기를 뿜어내었다. 오른 다리로 엉덩이를 받친 그의 앉음새는 동양인 특유의 안락한 자세였다.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모양이었다. 크레타가 초행이냐고 물었지요.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는 눈을 반쯤 감고 선창을 통해 우리 뒤로 사라지고 있는 이다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닙니다. 초행이 아니올시다. 1896년에 나는 이미 다 커버렸지요. 수염과 머리털은 그때 이미 까마귀처럼 까맣게 제 색깔을 갖추었지요. 이빨도 32개 고스란히 다 있었고 술에 취하면 오르테르브를 식사 전에 나오는 간단한 채소부터 접시까지 깡그리 부숴 먹었지요. 그래요. 세상 동전짝만하게 보입디다. 그런데 악마가 회방을 시작했습니다. 크레타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즈음 나는 행상을 하고 다녔지요. 마케도니아의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며 자파를 팔고는 돈 대신 치즈, 양모, 토끼, 옥수수 같은 걸 받았지요. 다 팔고 나면 곱 장사는 되더군요. 마을엔 언제나 어둑해진 다음에 들어간답니다. 어디서 자야 할지 물론 잘 알죠. 마을이 있으면 참한 과부는 있게 마련입니다. 하느님, 과부를 축복해 주십사. 나는 과부에게 실한 탈에 빚이나 스커트 한 장을 줍니다. 물론 과부가 쓸 거니까 검은 색깔이죠. 그리고는 데리고 자지요. 돈 들 리가 없잖아요. 두모, 정말 몇 푼 안 들었습니다. 덤으로 재미까지 보는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마가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크레타가 다시 총을 들게 되었지요. 나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크레타의 운명 같은 건 쥐나무로 가라지. 경칠놈의 크레타가 왜 우리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못한담. 나는 팔던 자파를 쥐어놓고는 총을 들고 크레타 반란군에 가담했지요.
조르바는 또 침묵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있는 조용한 만을 끼고 선회하고 있었다. 파도는 부드럽게 만으로 밀려가고 있었지만 해변을 그리는 포말에서는 부수지 않았다. 구름은 갈라져 태양이 쏟아지고 있어서 크레타 섬의 거친 윤곽이 뚜렷이 나타났다. 조르바가 고개를 돌려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두목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오? 터키 놈들의 목을 얼마나 자르고 터키인들의 귀를 얼마나 술에 다스렸는지 이건 크레타의 풍습이오만 뭐 그런 이야기인 줄 아시겠지만 천만에요. 그 이야기는 아니오. 하고 싶지 않아. 창피하니까. 무슨 놈의 미친 지랄을 한 것일까요? 오늘 같은 날 약간 제정신이 든 김에 나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지랄이 도저 우리에게 별로 나쁜 짓도 안 한 놈들을 덮쳐 깨물고 코를 도려내고 귀를 잘라내고 창자를 후벼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도우소서. 글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귀와 코를 도려내어 박살내 버리기를 바란 것일까요? 그렇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때는 내 피가 뜨거웠어요. 도무지 왜라든지 어째서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물을 제대로 보고 생각하려면 남 없이 나이 처먹어 분별이 좀 생기고 이빨도 좀 빠져야 합니다. 이빨 하나 없는 늙은이라면 안 돼 얘들아 깨물면 못 써요 하고 소리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빨 쓸은 두 개가 말짱할 때는 사람이란 젊을 동안은 아주 야수 같은가 봐요. 그래요 두목님. 사람 잡아먹는 야수 말이요.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요. 젊은 것들도 양도 처먹고 닭도 처먹고 돼지도 처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처먹지 않으면 배가 차지 않는다는군요. 그는 담배꽁초를 커피 접시에다 처박으며 말을 이었다. 안 차지. 배가 안 차고 말고 그래. 늙은 올빼미들은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요. 내 눈치를 살피며 그가 말을 계속했다. 내가 보기에는 두목은 배고파 본 적도 죽여본 적도 훔쳐본 적도 간음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 수 있겠어요. 당신 머리는 순진하고 살갗은 햇빛에 다 타보지 못했어요. 그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내 섬세한 손과 창백한 얼굴, 피투성이가 되어 진창을 굴러보지 못한 내 인생이 부끄러웠다. 좋아요. 조르바는 스폰지로 닦아내듯이 그 큰 손으로 식탁위를 닦았다. 좋습니다요.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소. 당신은 수백 권의 책을 읽었을 테니까 아마 해답을 알고 있을 거요. 말해봐요, 조르바. 묻고 싶은 게 뭐지요? 두목님, 여기 기적 비슷한 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 웃기는 기적이어서 기가 막힐 지경이요. 우리는 반란군이 되어 그 지랄을 했는데 사기치고 훔치고 죽이고 했는데 그 때문에 게오르게 왕자가 크레타로 왔답니다. 그리고는 자유라니. 그는 놀라움으로 희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신기해도 예사로 신기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더러운 놈의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내가 죽이고 사기친 이야기를 다 한다면 두목님 아마 털끝이 송두리째 설 겁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 웃겨. 자유라니. 우리 같은 것들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고 자유를 주신 하느님이라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도움을 구하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이 문제로 꽤 오래 고민해 보았으나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었던 괴로움이 그의 표정에 역력했다. 두목님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가 괴로운 듯이 내게 물었다. 이해하다니 뭘?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 나쁜 짓이라고 부르는 것도 세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조르바를 위해 단순한 설명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식물이 어떻게 돋아나고 똥과 진흙 속에서 어떻게 꽃으로 피어나지요, 조르바? 당신 자신에게 똥과 흙은 인간이고 꽃은 자유다. 말해보지 그래요? 그럼 씨앗은? 조르바가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외쳤다. 식물이 싹으로 돋아나려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장 속에 그런 씨앗을 집어넣은 건 누구지요? 이 씨앗이 친절하고 정직한 곳에서는 왜 꽃을 피우지 못하지요? 왜 피와 더러운 걸음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겠소. 내가 대답했다. 누가 알까요? 없을걸요? 그렇다면 조르바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으며 야수 같은 시선을 주위로 던졌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그 배와 기계와 넥타이로 날들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바다에 진절머리를 내던 승객 두엇이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힘을 차리고 있었다. 그들은 신나는 말싸움이나 벌어진 줄 알고 귀를 세웠다. 조르바는 이제 역겨웠던지 목소리를 낮추었다. 화제를 돌립시다. 그가 속삭였다. 그 생각만 하면 옆에 있는 것 의자고 램프고 내 대가리고 모조리 벽에다 찧어버리고 싶다니까. 하지만 그래봐야 뾰족한 수가 있나요? 손해배상이나 하고 의사에게 달려가 대가리에 붕대만 감을 뿐이지. 하느님이 살아있다면 이건 더 고약해. 우리가 피를 흘리는 짓은 웃겨도 많이 웃기는 겁니다. 이 양반은 하늘 위에서 날 내려다보고 배를 잡고 웃을 테니까. 그는 귀찮게 구는 파리를 쫓은 듯이 손을 저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가 후회스러운 듯이 말했다. 내가 하려던 말은 이겁니다. 왕당파의 군함이 깃발을 들고 달려와 한참 포격하고 나서 이윽고 왕자가 크레타의 땅을 밟았을 때 이야기인데 자, 다음 이야기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3편에서 봐요. 안녕.